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8권 철부지 학생과 반동 정객 국위선양의 시대가 열리다. (1965년 8월 25일) 저녁, 박정희 대통령의 공격적인 특별 담화는 이렇게 계속됐다. 나는 대다수 학생, 대다수 정치인, 그리고 대다수 교직자의 명예를 추락시키고 크게는 국가민족의 정상적인 발전을 저해야 하는 이 일부 암적 존재를 뿌리 뽑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겁니다. 한 정권의 운명을 염려해서가 아니라 민주 한국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 조국의 근대화 작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또 정권의 평화적 교체라는 전통을 수립하기 위해서, 데모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 대소를 막론하고 모든 데모를 이 담화를 발표하는 이 시각부터는 철저하게 단호히 단속할 것임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학생 데모로 인해 생산과 건설과 증산에 경주해야 할 우리 국력이 얼마나 헛되이 소모되고 있으며 파괴된 공공기물과 일반 시민의 손실이 그 얼마나 많습니까? 더구나 부상한 경찰의 수는 지난 3.24 사태 이래 3,182명이나 됩니다. 또 한 본의 아니면서 불량 학생들에게 강제로 끌려 나와서 부상한 학생 수도 부지기수일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처럼 막대한 손실을 스스로 자초할 만한 여유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러나 내가 더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이미 당하고 그만 인적, 물적 손실보다도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당하게 될 우리의 손실입니다. 10년, 20년 후 이 나라의 주인공이 될 학생들이 내일의 주인공으로서의 실력과 자질을 연마하는데 소홀히 함으로써 생기게 될 지도자의 빈곤을 나는 무엇보다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이보다 더 큰 손실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과 같은 세대의 일본 학생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부를 하고 실력을 닦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은 날마다 데모나 하고 시간을 낭비하면 공부는 언제 하고 실력은 언제 양성하는 겁니까? 일본을 경계하고 또다시 침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본 학생보다도 더 많이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고 실력을 배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직자와 학부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생 데모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학원을 폐쇄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데모 만능의 패풍을 기어이 뿌리 뽑아야겠고, 또 교직자가 그 본래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는 데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추궁하여 교육을 그 본연의 자세로 돌려놓아야 하겠다는 것이 나의 소신입니다. 따라서 나는 다시 강조하거니와, 첫째, 모든 학생들은 오늘로써 학생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학업에 충실할 것이며, 또 교직자나 학교 당국은 학원 질서를 유지하는 데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할 겁니다. 만약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무능한 교직자나 학교 당국에 대하여는 엄격한 책임을 추궁하고 가차없는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을 경고해두는 바입니다. 한편 사회의 안녕 질서를 유지해야 할 치안 당국은 일체의 불법 데모를 더욱 가차없이 단속할 것이며, 대다수 국민의 안녕을 위하여 소수 난동자의 발본색원적인 철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이 자리에서 엄격히 지시해두는 바입니다. 이 연설에 대해 민중당 김대중 대변인은 너무나 독선적이고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논평했다. 이 연설은 많은 국민들에게 큰 감명을 줬다. 일부 몰지각한 학생, 교수, 정치인들을 겨냥한 박정희의 연설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학생 시위는 일반인의 동참을 얻지 못하고 고립되기 시작했다. 1965년 8월 26일 아침, 정부는 경찰력만으로는 치안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윤치영 서울시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서울시 일원의 위수령을 발동했다. 수도 경비사령부와 인근 육사단 병력이 시내로 들어와 시위 진압에 합류했다. 최욱은 수도 경비사령관이 위수사령관이 됐다. 그는 작전권을 가진 비치 유엔군 사령관과 만나 병력 동원에 협조를 받았다면서 계엄령 선포는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으나 사태의 추이를 지켜볼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무장군인들은 고려대와 연세대로 들어가 시위자를 연행하고 다른 대학에서도 시위대가 교문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막았다. 시위를 취재하던 상당수의 기자들은 군인들로부터 구타당했다. 박 대통령은 27일에는 시위 사태의 책임을 지어 윤천주 문교부 장관과 신태환 서울대 총장을 경질하고 후임에 권오병 법무부 차관과 유기천 교수를 임명했다. 29일 서울지검 공안부는 이틀 전
국군 장병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한 예비역 장성 11명 가운데 김홍일, 박병권, 김재춘, 박원빈을 구속했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집권자들이야말로 이적 행위자이며 국민 단합을 파괴하는 반민족 행위자이며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반국가 행위자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여 현 정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였다. 박 대통령이 이처럼 자신만만하게 강공책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월남 파병과 한일 국교 정상화 회담을 고대해온 미국의 존슨 행정부의 묵시적인 지지가 있었고 한국군의 장교단이 일치 단결하여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었던 데다가 야당이 강운파로 분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과 군부 그리고 중산층의 강력한 지지하에 위수령 선포로서 한일협정 비준반대 시위와 야당의 도전, 언론의 비판을 간단하게 제압할 수 있었다. 당시 정부와 군부는 뚜렷한 국가주의적 이념으로 무장돼 있었다. 신념과 논리로 무장된 물리력을 선전, 선동, 지식의 문화 기능이 극복할 수는 없는 법이다. 박 대통령은 학생 시위가 잠잠해지자 위수령 선포 한 달 만인 9월 25일에 위수령을 해제했다. 정부는 1965년 9월에 들어서서 파월 전투부대의 편성에 박차를 가했다. 일개 전투사단의 파견에 따른 군수지원부대 등의 편성으로 총 파월 병력은 17,890명이 됐다. 수도사단이 9,850명, 해병 1개 여단 4,218명, 보충병 268명, 군수지원사령부가 3,554명, 수도사단은 3개 연대 중 2개 연대만 파월 부대에 포함시켰다. 군수지원사령부는 공병, 통신, 병참 등 7개 기술병과의 19개 부대를 경기도 양평군 용문 등지에 집결시키는 방법으로 10일 만에 편성됐다. 1군 사령부는 용문과 강원도 홍천의 파월 장변에 대한 보급물자를 분배하는 사무소를 두고 장비 교환 및 정비를 실시했다. 파월 부대는 9월 4일부터 홍천, 횡성, 용문, 춘천에서 4주간의 교육훈련에 들어갔다. 1965년 9월 20일 박정희 대통령은 동해안 기지에서 파월 전투부대의 제1진으로 선정된 해병 제2여단 결단식에 참석, 유시를 통해서 자유월남을 침략한 공산 세력은 월남의 적인 동시에 우리 한국의 적이며 또한 자유세계 공동의 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웃집에 불이 난 것을 보고도 가만히 앉아 구경만 하다가는 그 불이 내 집에까지 번져 집을 태워버리는 것과 똑같이 지금 월남을 돕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겁니다. 10월 4일 맹호부대 훈련장에서는 사고가 있었다. 훈련병이 수류탄을 던진다는 것이 발밑에 털어뜨렸다. 중대장 강제구 대위는 수류탄을 몸으로 덮쳐 터진 파편을 대신 받아내면서 부하들을 살리고 산화했다. 10월 9일 청룡부대는 월남 동북해안 캄란항에 상륙, 신상철 주월대사의 환영을 받았다. 10월 12일에는 맹호부대 환송식이 30만 인파가 모인 여의도 광장에서 있었다. 박 대통령은 유시에서 과거 남의 도움만 받아왔던 우리의 역사는 남에게 도움을 주는 새 시대로 전환됐다고 선언했다. 후세에 너희 조상이 누구냐고 묻거든 나의 조상은 트로이 전선에 참전한 용사였다고 일러주라고 하던 고대 히랍 사람들의 긍지를 맹호부대 장병 여러분들도 가져주기 바랍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를 둘러싼 갈등 같은 것은 월남 파병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결의의 정성모와 맹호용사 환송하자는 표어대로 여야, 남녀노소, 지역의 차이를 넘은 국민적 성원이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건너는 장병들을 따랐다. 박정권에 비판적이던 신문들도 떠나는 마음, 보내는 마음, 베트남 통신난 등의 기획기사를 통해서 모처럼 군민 일체의 단결심을 고취했다. (6.25) 동란 때 괴뢰군으로부터 받은 쓰라린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부캐를 때려 눕히는 심정으로 민족의 원수를 갚는다는 매서운 마음으로 공산 게릴라들을 두드려 잡으렵니다. 2년 6개월 사병 생활의 마지막을 월남 베트공 소탕전에서 장식하고 싶습니다. 자유우방을 돕고 한국의 국위를 선양하면서 또 외국 구경을 해본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친구들 안심하십시오. 날품팔이하는 사람이다. 나이를 먹어 월남에 가지 못하는 게 한이다. 동란 중에 단 하나뿐인 혈육을 잃었다. 멀리 월남까지 공산당을 잡으러 간다니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의 무기와 짐을 내 지게로 날라다 주고 싶다. 5천년 우리 역사상 첫 해외 파병으로서
국위선양의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본국의 가족은 우리 경찰이 보호, 원호할 것이다. 염려 말고 용전해주기 바란다. 일찍이 6.25 사변 때 우리 민족이 경험한 바와 같이 그곳에도 후방에 있는 주민들은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을 줄로 안다. 이들 피란민, 특히 부녀자, 고아들, 병자들에 대하여 참된 인류애와 친절로서 한국 국민의 인정과 사랑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란다. 동기생들, 좀 더 시야를 넓혀보자는 것이 이번 자원의 의도였네. 지금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월남은 새로운 역사 창조의 길로 줄다듬치고 있네. 나는 그 줄다름 속에 대한민국의 한 해병으로서 참여하여 역사의 밑거름이 되려는 것이네. 10월 10일자 조선일보는 사이공발 기사에서 사이공엔 한국인 여행자가 많다. 신문기자, 정부관계 공무원도 많지만 실업인들의 수도 만만치 않다. 수출을 얼마나 증가시킬 수 있는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돈벌이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엿보기 위한 것이다 라고 보도하고 있다. 우리 젊은 여공들이 봉제공장, 가발공장, 홀치기 공장 등의 수출 전선에서 새 역사 창조의 전면에 나타난 데 이어 젊은 남성들도 월남 전선으로 뛰어들어감으로써 세계사의 중심 무대에 등장하게 됐다. 국위선양이란 월남 파병 이후의 유행어는 한반도를 떠나 세계를 무대로 뛰기 시작한 한국 남성들의 야성을 상징하는 말이 됐다.